네, 그럼 이번엔 그 퇴직연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 퇴직연금이 사실 말이 많잖아요. 네. 지금 대다수의 우리가 그 일하면서 쌓아놓고 있는 퇴직연금은 전부 이자 받는 형들, 아주 이자라고 해봐야 얼마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하도 오랫동안 근무를 해도 받는 돈이 얼마 안 된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뭐라 그러죠? 주식 투자형으로 네. 바꿔라. 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고 위험하다. 그런 네. 분도 있고. 어떻습니까? 이 퇴직연금은? 일단 이제 예전에 이제 퇴직연금 이전에 퇴직금 제도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대부분의 그 가입하신 직장인분들이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퇴직금 제도의 최초 시행 그 목적이 사실은 그 근로자들의 노후 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이 퇴직할 때 잠깐 뭐 위험하니까 그걸 잡고 생활 임시 변통하라 그런 목적이 아니었고요. 이제 계속 근무를 해 나가다가 그걸 나중에 모아서 노후 자금을 활용하라 이런 그런 의미였는데 어느 순간 뭐 IMF 오고 막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는 당장 급하니까 퇴직금을 이렇게 중간 정산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에서 그 노후 자금의 생각은 거의 다 사라져 버리고 아 내가 급할 때 쓰는 비상금 이런 정도로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직금 자체, 퇴직연금에 이제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나왔는데 퇴직금이 쌓여 있어야 그게 퇴직연금으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퇴직금 자체가 작으니까 퇴직연금에 넣을 것도 적고 당연히 퇴직연금 규모 자체도 작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알아서 그 급여를 기준으로 그냥 정해서 주는 거지만 퇴직연금은 이제 물론 그 퇴직금과 유사한 DB형 제도도 있지만 근로자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DC형 제도도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근로자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막상 회사에서 돈은 받아도 그걸 운영할 생각을 별로 크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계좌에 넣어놓는 거죠. 한마디로 이걸 적극적으로 그 운영을 안 하니까 수익률도 낮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나중에 수익률이 낮으니까 퇴직할 때도 돈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는 이거 얼마 안 되네? 노후 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되겠네 생각하게 되면 다른 용도로 조금 또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퇴직연금의 뭐 제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아직 이제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벌써 이제 2006년, 2005년 12월에 도입이 돼서 이제 15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도 직장인들은 이 퇴직연금을 내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노후 자산의 일부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운용들을 열심히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네. 일단 경험이 없어서 그럴 것 같고요. 네, 그런 이유도 그다음에 있겠죠. 막연한 불편함. 네. 근데 사실 이게 거래를 직접 관리한다라는 건 내가 직접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위탁을 맡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이제 DB형 제도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운영을 하고 정해진 금액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가 뭐 관여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네. DC형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회사는 그 직원, 근로자의 계좌에 DC형 퇴직금을 넣어준 것으로 회사는 모든 일을 다 끝난 거예요. 일단은 모든 책임을 다 한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거를 어느 정도 수익을 내서 자산을 불려가는 거는 오로지 그 근로자의 몫인 거죠. 그러면 근로자가 나는 위험한 거 싫기 때문에 안정형으로 운영할 거야. 그러면 이제 퇴직연금 그 DC형 계좌 안에서 예적금이나 뭐 이제 안정형 상품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시는 거고 나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 가지고 내 노후 자산으로 활용할 거야라면 이제 말씀하신 그런 투자형 주식형 펀드라든가 혼합형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 조금 더 이제 리스크를 조절한 그런 상품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그게 이제 내 노후 자산에 그만큼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선택을 할 때 네. DC형으로 했을 때 네. 뭐라 그럴까요? 개별 종목도 살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펀드만 이렇게 지정해서 펀드가 알아서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제 퇴직연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펀드를 많이 운영하시는데 직접 투자도 가능하게 제도가 많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ETF 중심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ETF. 이제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제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그 금융투자 상품은 직접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이제 직접 투자를 하려면은 시세에 일일이 대응을 해야 되고 시황 그러니까 경제 상황 이런 걸 계속 체크를 하면서 뭐 개별 종목이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전체적인 주식 시장이 리스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리스크를 다 체크를 하면서 직장인이 일도 하면서 체크를 하긴 사실상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런 타이밍을 다 쫓아가면서 투자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리스크 관리나 이런 것들을 전문가가 알아서 좀 운용을 해주는 간접 투자 상품, 이제 펀드 상품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좀 직접적으로 좀 하고 싶으면 ETF도 사실은 주식처럼 거래는 하지만 펀드 상품의 그렇죠.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근로자들한테 훨씬 더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네요. 이쪽 펀드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네. 뭐 ETF는 뭐 바로 이렇게 사고 팔고 할 수 있고, 대신 찾을 수만 없다 이거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교체 매매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근데 이게 외국은 안 되는 거죠? 외국의 ETF나 외국의 펀드에 가입하는 거는 현재는 국내만. 직접 투자는 안 되고 간접 투자는 가능하죠. 간접 투자는 해외에 투자하는 그 간접 투자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이제 내가 중국이 앞으로 성장을 많이 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뭐 차이나 뭐 중국 펀드 뭐 이런 것을 이제 가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 뭐 이제 4차 산업이 앞으로 이제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제 뭐 4차 산업에 투자하는 뭐 외국 펀드 이런 것에 투자를 하시면은 이제 직접적으로는 안 돼도 간접적으로 해외 투자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요즘 그 아까도 말씀하셨 DB형이라고 하나요? 네. 회사에서 관리하는 퇴직연금 네. 이거에 대한 수익률이 네. 좀 엉망이다, 네. 너무 낮다 이렇게 실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근로자는 사실은 그렇게 실망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DB형 같은 경우에 예전 퇴직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최종 그 퇴직을 할 때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DB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율이 아무리 낮아도 근로자는 받아가는 돈의 차이가 없습니다. 높다고 해도 더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수익률이 낮다고 덜 받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없고, 다만 그 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많이 내면 그 직원들에게 줄 그 퇴직연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적은 돈으로 그 퇴직연금을 채울 수가 있는 거고, 당연히 수익률이 낮으면 그만큼 본인이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근로자들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이유는 별로 없는 아, 거죠. 그래요? 네. 보통 DB형이라고 해서 지금 DB형으로 있는 게 좀 잘못된 것이다, 네. 수익률 문제로.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던데 그건 뭐 오해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근로자한테는 특별히 유불리가 없는 거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회사의 운용 자금, 어떻게 보면 운용 자금을 너무 이제 저금이다 보니까 낮은 금리로만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DB형 퇴직연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일시에 모든 직장인들이 다 근로자들이 퇴직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퇴직하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장기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을 높이면 그만큼 근로자들한테 줘야 될 퇴직연금 부담금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직접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회사 입장에서 좋아지는 거죠. 아, 네. 그럼 거기서 어떤 수익이 발생, DB형의 어떤 퇴직연금, 네. 자금을 운용해서 나오는 수익금은 회사가 네. 갖는 건가요? 그렇죠. 회사가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거죠. 네. 그리고 DC형으로 전환을 하면 네. 그거는 이제 그 이상이 얼마가 될지, 네. 잘 되는 경우는 얼마가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네. 뭐 손해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이거는 이제 모두 다 근로자에게 몫인 몫인 거죠. 거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네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분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이제 DB형 제도하고 DC형 제도를 이제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다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은 이제 한 가지 정도만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통 이제 근로자들이 그럼 DB와 DC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돼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사실은 그 DB형 같은 경우에는 최종 임금 기준으로 그 퇴직금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아직 임금 상승의 기회가 많이 남은 젊은 그 직원들, 신입사원들, 그다음에 그 앞으로 이제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분들, 아니면 보통 이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들의 임금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좋죠. 그럼 네. 그런 데들, 그래서 DB형을 선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크게 신경 안 쓰고도 임금 상승을 쫓아가지고 수익이 나는 셈이 되니까 예, DB형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거의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없다. 최근에 이제 임금 피크제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사실 임금 피크제를 하면은 급여가 이제 깎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시점에서
DB형이 가입되면 한번 정산을 해가지고 그걸 DC형 계좌로 바꿔서 그 다음부터는 깎이는 것보다는 그거를 그냥 조금이라도 불려가면은 득이잖아요. 그분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에 다 임금까지 소급이 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DC형을 가는 게 유리한 거고, 뭐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임금 상승기가 적으니까 차라리 그거를 DC형 계좌로 입금을 받아서 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퇴직연금을 더 많이 만드는 방법이 더 나을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우리 한국의 그 주식시장을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국민연금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퇴직연금. 네. 퇴직연금이 주식에 많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게 DB형으로 한다 해도 회사에서 주식으로 그거를 운용할 수도 있는 거네요. 야, 그럼요. 근데 예. 이제 단지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손실이 나면 그건 모두 네. 큰 돈이니까 네, 네.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네. 근데 좀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너무 건데, 금리가 낮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큰 차원에서는 회사가 부담을 적게 가지면서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충당할 수 있으면 회사의 재정 건전성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낮은 수익률 중심 안정성만 해가지고는 사실은 요즘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 않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사실은 이제 DC형 같은 경우에는 그 아직도 우리나라 근로자들 직장인분들이 좀 보수적인 경향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익률 제고를 좀 안 하는 편이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퇴직연금 제도가 오래돼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401k, 네. DC와 유사한 이제 401k라는 게 있는데, 요즘은 신조어로 401k 밀리언웨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해석하면 은퇴 백만장자가 되는 거죠. 예, 거의 뭐 그걸로 한 10억 원 정도 만드시는 분들도, 연금만 가지고. 예, 401k만으로 한 10억 원 정도의 노후 자산을 만드는 케이스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근로자들도 일찍부터 오래 계속 이렇게 투자를 관리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예, 퇴직연금만으로도 진짜 그런 분들이 한, 예, 10년 정도 지나면 많이들 나오지 않으실까.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통 지금 먹고 살기 바빠서 투자할 네. 돈이 어디 있어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네. 근로자라면은 사실 이미 내가 네.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마음만 먹으면 네.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퇴직금 형태로. 네. 그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노후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퇴직연금. 예, 좀 이거는 깊이 한번 계산을 좀 잘 뽑아봐야 될 것 네. 같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그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건 가입하자마자 우리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야 돼라고 하는 그 뭐라 연금저축. 그럴까? 예, 그 상품이 연금저축펀드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이제 연금저축은 이제 개인연금 제도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예전부터 계속 연금저축 보험, 뭐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펀드 이렇게 좀 계속 되어 왔는데, 이제 과거의 대다수, 이제 뭐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보험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네. 예, 근데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수준이 있을 때는 이제 안정적으로 오래 이렇게 운영을 하면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가입해야 되는 조건의 연금저축 보험을 보면, 예, 조금 과연 이제 원하는 노후 자산을 쌓기에는, 예, 어렵지 않을까. 워낙 금리 수준이 낮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에 연동돼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 보험만으로는 조금 어렵고, 이제 무조건 다 연금저축 그 펀드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연금저축 보험과 연금저축 펀드를 이제 같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안정적인 이제 기본적인 부분은 연금저축 보험으로 가고, 조금 더 이제 수익률 제고를 하기 위해서 연금저축 펀드도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네, 그럼 이번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자발적 네. 예, 가입하려는 상품 중에 하나가 연금저축펀드라고 있잖아요. 네. 연금저축펀드 하면은 우리가 뭐 4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네. 또 이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보통 분들은 사실은 이 세액공제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 업으로 하는 저희들도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워낙 그래요? 계속 바뀌기도 하고, 좀 기준이 이거에 따라서는 달라지고, 이건 또 다르게 적용받고, 이런 그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설명을 하면서 이제 가끔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단 그 말씀하신 것 중에 400만 원을 세액공제 받는 게 아니고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이 400만 원인 거지 400만 원이 세금에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아, 네. 기준 금액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일단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죠. 아, 납입하신 금액 중에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에 400만 원.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거기에 일정 세액공제율을 적용을 해서 그거에 대한 세금이 환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4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 네. 400만 원까지 예. 세액 공제를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다. 네. 그럼 그 세액 공제 받는 퍼센티지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일단은 그 소득 기준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요. 400만 원의 16.5%까지 이제 적용받는 구간이 그 종합소득 금액으로는 4천만 원이고요. 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500입니다. 아, 그러니까 연봉 한 5,500 정도 까지는 받는 분들은 400 정도. 연금에 400만 원까지 납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16.5%를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한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최대 한도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66만 원. 66만 원. 네, 그 조건이 해당되시면 66만 원의 연금저축을 통해서 66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어요. 연봉이 그보다 작으면 이제 액수는 66이 아니라 뭐 40, 50 이렇게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거는 이제 납입한 금액에 따라서. 그쵸. 납입. 300만 원만 내셨으면 300만 원에 16.5%. 그다음에 200만 원을 내셨으면 200만 원에 16.5%. 그러니까 200만 원을 내셨다면 33만 원을 환급받으시는 거죠. 아, 그럼 무조건 400만 원 넣었으면 내가 연봉이 얼마가 됐든 네. 16.5%에서 66만 원 정도의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5,500만 원의 연봉자까지는. 아, 그 이하까지는? 네, 그 밑으로는 다. 네. 아, 그러네요. 그래도 뭐 엄청 좋은 혜택이네요. 400 넣는데, 그럼 내가 400만 원을 투자했어도 그게 바로 순간 466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4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이제 다른 주머니로 들어온 거니까요. 이제 보통 그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은 그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연금 계좌 때문에 받을 때 다시 연금 계좌 넣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 꽁돈이다 생각하지 않고 그건 오히려 더. 다 그 내 연금 저축의 수익금이다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재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매년 그렇게 받는 거잖아요. 매년 이제 최대 현재 400만 원씩 기준으로는 넣으면? 400만 원씩 넣으면 66만 원씩 환급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이거는 꼭 가입해야 될 만한 상품이네요. 요즘같이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뭐 세제 혜택도 떠나서 금리 자체가 네. 워낙 낮은데 네, 금리 수준도 이거 뭐 이렇게 확 주는데 네. 거기다 투자 수익은 또 별도로 네. 얻을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가입한다고 했을 때 제가 뭐 어느 금융기관이든 찾아가서 가입하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어떻게 운용해 줄 것이냐 이걸 또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연금저축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이제 크게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펀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 연금저축 보험 같은 현재도 지금 연금저축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십니다. 네. 옛날부터 가입을 그렇게 보험 쪽으로 많이 하시고 아무래도 연금이 보험 쪽에서 태동이 된 상품이다 보니까 이제 보험 쪽에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과거에는 연금저축 보험에 적용되는 그 예정 이율이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 이전에 나온 상품들은 좀 어느 정도 금리가 됐기 때문에 열심히 저축하고 세제 환급 받고 이러면은 분명히 노후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은 그렇죠. 워낙 금리 수준이 낮아지는 바람에 최근에 가입하는 연금저축 보험으로는 사실은 연금저축 보험만으로는 원하는 노후 자금을 만들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죠. 아니 근데 같은 연금저축이면은 펀드가 훨씬 유리하다 이런 데이터를 많이들 얘기하시던데요. 데이터를 무조건 보여주면서. 유리한 건 아니고요.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익률을 얻으실 수도 있지만 시황에 따라서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손해를 보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통 업계에서 이제 가격 변동성이라고 네. 하는데 그 가격 변동성을 감내를 하면서 꾸준하게 오랜 기간 투자를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이제 어떨 때 마이너스가 어떨 때 플러스 나지만 그걸 결국 평균적으로 따져보면은 일정 수익률이 나오면서 그에 해당되는 이제 노후 자산이 쌓이는 거죠. 네. 그 수준이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보다는 높을 확률이 높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연금저축펀드는 우리가 그냥 일반 펀드보다 네. 그 보수, 수수료가 상당히 낮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아, 일반 펀드보다는 연금저축 그 펀드 계좌에 편입되는 펀드들은 아무래도 그 노후자금 용도이기 때문에
조금 수수료를 낮게 책정을 하라고 이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잘 권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수익성 측면에서는 돈벌이가 안 돼서. 크게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더 좋죠. 예. 그럼 제가 연금저축펀드를 하기로 했어요. 400만 원을 뭐 어느 금융기관이 은행이 됐든 뭐 증권사든 자산운용사든 가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돈이 자동으로 거기에서 알아서 투자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돈을 입금하면서 어떤 펀드, 그 회사, 금융회사의 어떤 펀드를 지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알아서 운영되는 건 아니고요. 펀드는 연금저축 펀드에 가입을 하시면은 선택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매달 30만 원씩 넣을 건데 이 30만 원은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펀드에만 넣으실 수도 있고요. 뭐 1, 2, 3 세 가지를 정해서 여기에 10만 원씩 넣어주세요.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럼 그 펀드 상품은 네. 어디에 넣어주세요라고 하는 상품은 네. ETF도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펀드만 되는 건가요? 현재 연금저축계좌 쪽은 ETF가 가능한 데는 거의 없고요. 아, 전부 펀드. 거의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펀드는 내가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펀드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하는 어떤 펀드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가입하신 금융사에서 그 라인업이 돼 있는 펀드들이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요즘은 대부분의 그 펀드들이 거의 대부분의 그 회사에 같이 라인업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특별히 특수한 펀드를 찾지 않는 이상 대부분 원하시는 유형의 펀드들은 얼마든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금융회사를 선택하느냐, 그리고 네. 그 금융회사가 어떤 펀드 상품들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결국 어쨌든 그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펀드들 가운데서 제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역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내가 정말 투자하고 싶은 펀드들이 있다면 그 네. 펀드를 운용하는 그 금융기관으로 가서 이 그렇죠.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면 되겠네요. 네. 아, 이제 좀 클리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댓글이 올라오는데 예, 좀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네. 이 연금저축을 어쨌든 그렇게 가입을 하는데 이거 수익률을 좀 잘 높이고 잘 활용해서 노후 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뭐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본 원칙은 이 노후 준비는 일찍 오래.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변동성이라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단기의 대박 뭐 이런 걸 노리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나 그쪽 그룹의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을 찾아서 오래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시다 보면 분명히 그 시중 금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경험상으로는 저도 지금 연금저축 보험도 가입돼 있고 이제 연금저축 펀드도 가입이 돼 있는데요. 연금저축 펀드로 가입해서 운영한 지가 한 10년 정도 남짓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마이너스 날 때도 있고 플러스 날 때도 있고 그런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한 5% 이상의 수익률은 났었던 것 같아요. 연리? 그렇죠. 연수익률. 그게 그 복리로 계속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연리, 복리로 복리.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납입한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쌓여있죠. 아, 그러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적립식이 훨씬 유리한 거네요. 이 목돈 집어넣는 거보다. 아무래도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래 투자하시기 때문에 시간 분산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 이제 원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해외 투자 상품이나 뭐 아니면은 뭐 4차 산업 뭐 클라우드 뭐 이런 이 유행 트렌드를 쫓아가는 또 그 상품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적절히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분산 투자를 해놓으시면 이제 분명히 이제 수익 구간에 들어오는 때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상황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다 싶으면 한 번씩 교체 매매를 해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런 그 복리 효과도 함께 누리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참 이런 질문도 많이 있던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어떤 금융사에 연금저축펀드를 가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운용 실적이 별로 안 좋다든가 이래요. 네. 제가 한 6개월이나 1년 지나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걸 이전할 수 있나요? 이제 연금저축 이전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연금저축 이전 제도는 내가 원하는 그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이 마음에 안 들 때 이걸 다른 회사로 옮겨야겠다.
라고 하면 이제 옛날에는 그거를 그 회사에서 해지를 하고 돈을 찾아서 다시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네. 해지하는 과정에서 뭐 세액공제 받은 금액 뭐 토해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번거로웠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그 이전 제도를 통해서 불이익이 없이 그냥 해당되는 금액을 그대로 넘길 수 있게 예, 이렇게 만들어 준 건데 사실상 연금저축 펀드에 가입하신 분들이 다시 펀드 계좌로 이전하실 일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래요? 그냥 그 안에서 마음에 안 드는 펀드를 다른 펀드로 매도하고 바꾸면. 다른 펀드를 매수하시면 되니까. 그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으실 거고, 뭐 물론 이제 어떤 회사 너무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용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아까 고민하신 수익률이 너무 내가 벌써 10년을 넣었는데 이게 아직도 원금밖에 안 돼 있네. 뭐 이제 그런 저금리 상황에서 연금저축보험이 그런 상황이겠죠. 내 생각과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계속 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가야 될 것이냐? 그럼 얘는 그대로 놔두고 내가 연금저축을 하나 더 가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도저히 더 가입할 여력은 안 되는데 수익률을 좀 올려봐야겠어. 라고 하면 이제 연금저축 펀드로 바꾸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연금저축 보험에서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이 가능하신 거죠. 보험에서 펀드는 그래서 가능하다. 이제 요즘 간소화가 돼가지고 원하는 증권사에 가서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서 연금저축 펀드 계좌를 개설하신 다음에 나 A라는 보험사에 연금저축 보험이 있는데 그거 이전해 주세요 하면 알아서 다 처리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그 최대한 그 지금 얘기한 연금저축 펀드에 이 400만 원을 포함해서 최대한 700만 원까지 이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 서비스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저쪽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총 한도가 700만 원입니다. 총 한도가. 네, 근데 이 연금 계좌 안에 연금저축 계좌도 있지만 하나 더 있습니다.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이 연금 계좌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형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과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을 합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16.5% 똑같이. 예,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급여액 그 기준 이하 되신 분들은 이제 내가 400만 원은 연금저축에 넣고 IRP에 300만 원을 더 넣으시면 합산해서 700만 원을 16.5%, 700만 원의 16.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700만 원이면은 70만 원. 15, 30이니까 115만 5천 그렇죠.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괜찮네요. 근데 아까 참 지금 한 10년 가입하셨는데 그 한 연리 한 5% 정도의 수익률이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거기에는 플러스 그 세액공제 받는 매년 뭐 66만 원이 됐든 뭐 이런 게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그건 빠지고 순수하게? 예. 이제 저는 사실은 세액공제 받은 걸 따로 넣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냥 이제 정해진 금액을 자동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자동 이체로 쭉쭉 그냥 정기적으로 빠져나가게 해놨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따로 이제 고려는 하지 않고 사실은 세액공제 받는 금액보다 더 넣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 60만 원을 넣는 개그미는 없죠. 이미 그 금액 이상을 더 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5%라는 연리 5% 10년간 5%라는 어떤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세액 공제 받는 그 혜택 받는 그 금액은 뺀. 그 금액은 고려 안 한 거고요. 제가 납입한 금액 기준으로만. 그러니까 그 수익률 가지고 5% 플러스 수익 이거 66만 원 매년 하면 10년이면 660이잖아요. 이런 게 합쳐지면 수익률이 확 올라가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세액 공제 받은 금액까지를 감안을 하면 저는 제 연금 계좌가 지금 이제 데이터에 나와 있는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품은 기본적으로 다 드러나야겠네요. 그렇죠. 한도만큼. 여유가 있으면 무조건 이용하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은 최대한 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여기가 300. 그 다음에 연금저축 펀드. 혹은 보험 이쪽이 400 그래서 총 700까지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품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혹시 이제 그 급여 수준이 조금 높으신 분들은 오해가 없으셔야 되니까 이제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총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 넘는 분들은 700만 원은 똑같은데 연금 저축으로는 300만 원만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IRP로 그러면 700을 받고 싶으면 IRP에 400을 넣으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조정만. 그러니까 어쨌든 네, 받는 혜택은 네, 똑같네요. 똑같죠. 네. 단지 네. 연금저축은 400이 아니라 300, 네. IRP가 400 네. 이렇게 그다음에 100씩. 세액공제율도 13.2%로 낮습니다. 아, 사실은. 13.2%. 예, 저는 안타깝게도 13.2%를 적용받고 있어서 고액 연봉자 그 하시네요. 정도는 아닌데 네. 사실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그 구간에 못 들어가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마련한 그 어떤 공적인 연금, 네.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을 가지고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는지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충분히 네. 이런 것들 잘 활용하면 훨씬 그 노후 준비가 빨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풍성해질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아무래도 좀 편안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그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분들한테 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제 경험상 간접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노후 준비는 정말 일찍 가능한 혹시 지금 나 노후 준비 안 해서 큰일 났네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시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시면은 한 10년 정도만 준비를 하셔도 이 정도면 꽤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인지가 된 순간 바로 시작을 하시고 가능한 오래오래 준비를 하시다 보면 그래야 최대한 부담을 적게 가지면서 좀 더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좋은 노후 준비와 관련된 금융 상품 그 인사이트를 함께 해주신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의 김진웅 부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